세요! 교수님 몰래 들어온 학생 사호기입니다. 얼마 전에 단군 미용실에 펌을 하러 갔더니 원장님께서 아이고 어쩌다 대학원에 갔냐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정말로 학부생 때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물론 잘못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꿈을 쫓아 사호기가 되었다는 멋진 대답을 날려드렸답니다. 왠지 눈물이 조금 나긴 했지만요. 교육통계 서비스 포털에 따르면 대학원 재적 학생 수와 석박사 졸업사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연구를 경험해보고 싶거나 경쟁력을 키우고 싶거나 하는 등 대학원을 선택하는 여러가지 유인들이 생겨났다는 걸 방증하는 자료일 텐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대학원에 관심은 많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카더라처럼 이게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싶은 괴담만 그득그득 들려옵니다. 왜냐? 현직 대학원생은 데이트 뽑고 논문 쓰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들, 딸이 대학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 모두 모이세요. 연구실에서 경험했던 것들, 봐왔던 것들, 들었던 것들, 들려온 것들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현직자의 시선으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대학원생들이 왜 그렇게 맨날 말라 비틀어지는지 그 이유를 대학원생의 일과로 소개해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데이트 뽑으러 가봐야 하니 빠르게 바로 시작하시죠. 주의, 대학원 생활은 학과마다 계열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실험실로 출근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시각에서 최대한 편향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만 진리의 꽈박과 랩발 랩이니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확한 정보는 꼭 직접 컨택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인문계와 예체능 계열은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대학원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실험하고 밤을 새고 분석하고 밤을 새고 논문을 쓰고 밤을 새고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대학원생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대학원생은 과학자 수련생일 것 같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지나오면서 야매로 배워왔던 과학을 제대로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실무를 배우고 다른 과학자들과 소통하며 협업해 나가면서 나만의 과학적인 발견을 경험해보는 독립적인 과학자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되게 있어 보이고 쉬워 보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정의예요. 내가 알아보고 있는 연구실 생활을 설명하기엔 혹은 내 대학원생 남친 여친이 왜 맨날 바쁘고 예민한지 설명하기엔 정말 단 하나도 납득이 안 가는 문장이지요. 조금 더 자세히 오늘날 과학을 배운다가 어떤 식인지 제 분야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릴 텐데 다른 분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연구 혹은 과학이라고 하면 어디 중세시대 마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실험일지 쓰고 혼자 유레카를 외치는 걸 상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과학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야를 막론하고 정말 큰 기준으로 실험실을 분류해 본다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실험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론을 검증하는 실험실과 그렇게 획득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실험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너무나도 고도화되어서 어느 분야는 혼자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은 협업을 기본으로 전제합니다. 일례로 제가 만약 AI를 활용해서 신약이 잘 들을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기술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실험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과학자는 골방에 틀어박혀 있지도 않고 팀플이다 보니 회사의 프로젝트처럼 데드라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시간 압박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이게 다 챗GPT가 문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세상입니다. 대학원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하는 주제를 전 세계에서 최소한 5명은 똑같이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이라는 결과를 내야 하는데 전 세계 모두가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나와 같은 주제로 다른 사람이 먼저 논문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내 연구의 가치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니 구 짐바브웨 달러 마냥 쭉 떨어져 버리고요. 심한 경우 그냥 주제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스쿱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간 고생한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땅바닥에 갖다 버리게 되는 걸 뜻합니다. 스쿱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 내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내 연구 가치가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남들보다 빨리 결과를 내고 연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을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지어야 실적을 쌓아서 졸업도 하고 꿈에 그리던 다음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 테니 졸업하는 그날까지 매일 시간 압박을 받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연구 빨리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만 대학원생은 수련생이기에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고요. 이것저것 부가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우선 대학원도 학생이기에 수업을 들어야 할 거예요.
연구하고 싶어서 대학원 진학을 생각 중인데 수업 꼭 들어야 하나요? 네, 학교 바이 학교이긴 하겠지만 과정에 관계없이 대학원도 수업을 꼭 들어야 한답니다. 자세한 것은 관심 있는 학교와 학과의 졸업 요건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예시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대학원 교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과정에 맞는 수료 기준이 있는데요. 졸업을 위해선 이 정도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석박 통합과정이라면 최소 6회 이상을 등록해야 하니 수료를 위해선 아무리 적어도 3년을 등록해야 하고 그동안 총 60학점 20과목 정도를 들어야 하네요. 학부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논문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학교마다 과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건 본인의 논문을 통해 연구실과 학교의 실적을 담당하는 박사 과정생과 석박 통합 과정생의 연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꾸준히 3학점씩 논문 연구 과목을 수강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석박 통합 과정생이 졸업까지 들어야 하는 수업은 총 42학점 14과목 정도로 줄어드네요. 정말 열심히 해치우는 학생이라면 매 학기 2과목에서 3과목 정도의 수업을 들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나는 연구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한 학기에 6과목씩 몰아듣고 후딱 끝내야지 하는 빅픽처를 그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제 얘기입니다. 그치만 아쉽게도 보통 실적에 지장 가지 말라고 학기당 최대 수강 신청 학점 수가 학부생 때보다 훨 적은 편이니 그냥 마음 비우고 부지런히 학교 다니실게요. 의외로 맨날 랩실에 틀어박혀 있다가 수업 가면 귀찮기는 해도 캠퍼스 기분도 낼 수 있고 좋아요. 몰골은 KTX 타고 가면서 봐도 학부생이 아니지만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르고 맞는 것보단 알고 맞는 게 나을 테니 살짝 언급만 해드릴게요. 저는 국내 대학원생이니 국내 대학원을 기준으로 제가 왜 이렇게 실적에 매달리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학의 연구기관은 회사와 달리 영리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죠. 학교에서 기술을 직접 판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받고 교원 창업 등을 통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역시도 대학 연구실의 이름으로 직접 파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대학원생들도 월급을 받죠. 일부 지출이 많은 연구실에 지인을 두신 경우 거의 무급으로 다닌다 요런 말씀을 들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요런 경우에도 대학원 등록금 정도는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연구실에서 실험 장비 등 지출도 있을 테고 인건비도 나갈 텐데 돈을 벌 수 없는 연구실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땅에서 솟아날까요? 교수님께서 저희 모르게 투잡을 뛰시는 걸까요? 보통 대학의 연구 인건비는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해결됩니다. 다양한 재원들이 있지만 많은 연구실이 정부와 기업의 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즉 우리 연구실에서 이러이러한 연구로 기술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높일 테니까 투자 좀 부탁드립니다 하거나 당신들 기업에서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그것 좀 잘 할 수 있으니 저희에게 맡겨보시니 처럼 투자를 따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다른 연구실을 이길 만한 실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이 외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니 연구실을 이끌어가시는 교수님들도 실무진인 대학원생들도 예민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 주제가 중요하다는 말이 들려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지원을 나눠 가져야 하니 연구실끼리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경우 다른 사람의 연구를 훔쳐서 실적을 채우는 사례도 역사에 하나쯤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업계의 대학원생들끼리 서로 주제를 물어보지도 않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분야 정도는 얘기하지만 절대 제 주제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 대학원생분들께 너 무슨 연구해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답이 애매모호하거나 답답하게 들리신다면 이해해주세요. 저희도 정말 말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사정들이 깔려있어서 그래요. 자, 너무 오싹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것도 직장처럼 경쟁이 있다.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연히 대학원생들만 유난히 힘들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이 그렇듯 잘 맞는 사람은 잘 맞고 잘 안 맞는 사람은 잘 안 맞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학원에 잘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곧 교수님께서 오실 시간이네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교수님 몰래 찾아와서 해보겠습니다. 사옥이었습니다. 빠박!